우리나라는요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2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2월 달 금통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요번 포함해서 2월을 포함해서 연내 두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다라는 식의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미래를 기대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고 미국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면 그거는 아무래도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투자자의 마음을 제가 한번 한마디 비명으로 대변해 볼까요?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시장의 주기와 추세를 잇는 눈이 그래서 중요할 겁니다. 근데 요거 어떻게 키워요? 뭘 보면 키울 수 있을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을 모시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패스파인더 단장이면 패스가 여기 길이죠. 그렇죠. 길을 찾는 대장님이에요. 길찾기, 길잡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길잡이 대장님 거의 뭐 인디애나 존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투자 시장이 정글 맞습니다. 네네. 이 정글 같은 시장에 일단 제일 헷갈리는 게 미국이 어쨌든 금리 쭉 내릴 것 같고 뭐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미국 경제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작년 12월부터 그래서 환율은 그냥 점차 내려가겠지 우리들 그렇게 예상은 했는데 네. 국내적인 이슈는 있었습니다만 1,470원에 근접하는 환율 이거 왜 그래요 단장님? 이제 저도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네. 미국이 금리를 내렸지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린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가 과거하고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은 과거에는 대외 균형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네. 대외 균형이라 함은 환율의 안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네, 너무 무섭잖아요. 커피값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그거부터 네. 시작해서 과거에 우리 이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무서워요.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년 전만 해도 1200 넘으면 안 된다. 작년에는 1400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벌써 1470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율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환율을 안정시키려면은 금리를 미국하고 붙여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경제는 너무 좋은데요. 우리나라 경제는요. 최근 우리나라 소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소비 경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데 미국 경제는 좋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금리가 높아도 경기가 좋으니까 버텨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갖다가 미국에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기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높은 네. 셈이 됩니다. 그럼 내수 경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죠. 아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큰일 그렇죠. 납니다. 딱 그 표현이 되는 건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환율의 안정이라는 거 있죠. 그 환율의 안정이라는 거는 수험생한테 있어서는 수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그렇죠. 가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네.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내수 경제죠. 내수 안정 이런 것도 있죠. 소비 활성화 이런 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국어입니다. 그럼 국어가 중요한가 수학이 중요한가 이거 답을 못하죠. 국어는 사실 다 맞고 시작을 해야 다른 게 좀 그렇죠. 안정이 둘 다 되죠.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환율의 안정은 어느 정도 되는데 수학은 좀 되는데 국어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유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네. 물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죠. 뭐냐면 잠깐 수학 조금 쉬고 국어로 일단 집중하자. 네. 이런 전략을 쓸 수는 있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굉장히 늦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들고 나오고 네. 있죠. 그럼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뭘 자극하게 되냐면은 환율의 상승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요.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2월 달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2월 달 금통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요번 포함해서 2월을 포함해서 연내 두세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다라는 식의 이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미래를 기대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고 미국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면 그거는 아무래도 환율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왜 이렇게 달러가 높냐? 우리나라도 낮춰서 그렇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사실은 원화가 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성장의 모멘텀이 유럽으로 쏠리면서 유로화가 엄청 강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에 1,500원 했거든요. 1유로당. 지금 1,590원입니다. 거의 1,600원에 붙었어요. 두 번째는요. 일본은 다른 나라 다 금리 내리려고 하는데 혼자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작년도 한 9월, 10월만 해도 엔화가 한 910원 했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한 98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런 통화는요. 원화 대비로도 강하지만 달러 대비로도 강해요. 그래서 달러가 일방적인 강세가 아니라 요즘은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엔화 대비로는 달러가 좀 약해요. 네. 근데 이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더 약한 이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이외의 신흥국들 있죠. 선진국들은 괜찮지만 신흥국들 분위기가 요즘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은 튀르키예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인 정치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게 되면서 이쪽 환율을 조금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정치 불안 리스크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신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의 불안으로도 좀 귀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성장 모멘텀의 약화와 환율의 불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속도,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했었을 때 현재 그래서 1,460에서 70원 정도의 환율,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작년보다 빠졌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왜 그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유로 환율도 보면은 네네. 연초에 유로 달러 환율이 한 1.03? 네, 그렇죠. 지금은 1.09까지 예, 그렇죠.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 올라왔죠. 아니 그 집들은 다 구매력이 강화됐는데 그럼 우리가 뭐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유로화의 강세가 과연 추세적인 건지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느낌은 줘요. 뭐냐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요 재정 지출을 굉장히 아끼고 있었어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겪었을 뿐 아니라 이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려는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는 굉장한 매파예요. 굉장히 아끼는 거 좋아하는 일종의 구두쇠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국방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독일의 국방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내부에서는요. 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도 누구도 반발을 못하니까 이게 탁 통과가 되면서 독일은 드디어 굉장히 많은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얻게 되죠. 그러면은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거는 유럽 지역의 성장세를 갖다가 자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유럽의 성장이 자극된다라면은 돈이 유럽으로 몰려들 수가 그렇죠. 있겠죠. 이거는 유로화의 강세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임금을 올려주면서 소비 경제도 살아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환율이라는 건요. 요즘처럼 투자를 할 때에는 결국에 자금이 몰려가는 성향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로 몰려가냐? 성장이 강한 곳, 네. 금리가 높은 곳. 최근에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국가들은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성장 모멘텀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 성장 모멘텀을 어떻게 끌어올려 보려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네. 금리도 낮고 성장도 약하다 보니까 이 원화가 엔화나 유로화처럼 그렇게 힘을 받기는 현재는 당분간은 좀 어려운 상태?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치권에서 추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추경으로 뭐 여야 간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네네. 여당에서는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네네. 야당에서는 한 35조 원 정도 추경을 편성을 해서 가급적 빨리 집행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요거 들어가면 분위기 좀 바뀔까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반발이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반론이. 예, 근데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10조 정도 추경을 하면은 성장률을 0.1% 정도 끌어올리는 제고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10에서 20조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컨센서스가 있는 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예상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굉장히 성장률 전망치 예상이 안 좋으니까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추경 같은 것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당분간 이게 추경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차가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성장세가 최악의 경우에서는 조금은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반기 정도는 그래도
살짝 온기 이제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것보다는 약간 살짝이라도 좀 온기가 도는 not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예,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뭐 당분간은 환율 레벨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이게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라든지 금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미국에서 지금 강달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었을 때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때린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상호 관세를 때리게 됐었을 때는 이 상호 관세가 사실은 너네가 10% 때리면 우리도 10% 때릴 거야. 이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관세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넌 타리프 베리어라고 해가지고요. 관세가 아닌 것의 장벽,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이 상호 관세에서는 관세율로 환산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말씀드렸던 너네 환율을 갖다가 낮춰가지고 너네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 유리하게 하고 있잖아. 너네 통화 가치가 10% 정도는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너네 관세 10% 이렇게 이제 그걸 전환을 시켜 놓을 수가 있거든요. 야, 너희 환율 조작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제 압박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샘플로 들어온 게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엔강세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 전 정도에 2주 전쯤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하고 중국은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경제를 힘들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상호 관세의 컨셉입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를 때릴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환산을 해 가지고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엔약세를 감히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요. 상호 관세를 세게 부과한 다음에 이 관세를 갖다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관세율을 낮추려면 그 나라 통화를 갖다가 절상을 하든지 뭐 이런 이제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요. 이게 무조건 픽스가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에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참 복잡한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시장인데 사실은 앞서 뭐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미 금리가 역전될 경우에는 그 환율이 자극된다. 이게 사실 예전에 공식처럼 통용이 됐던 건데 한동안은 꼭 그런가? 그 전통적인 공식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때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즘 딱 요 상황에서 한미 금리의 역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네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옛날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어요. 네. 고정환율제가 아니라 변동환율제를 쓰면은요. 금리가 뒤집어지는 충격을 환율이 흡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하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요. 오늘 날짜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미국이 4.3이고 우리가 2.8이에요. 아. 이미 뒤집어져 있고 이 뒤집어진 상태가 꽤 오래 가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외국인들 자금 다 나가잖아. 나갈 수가 없는 게 이미 환율이 1,460원까지 나가 있어요. 1,460원, 70원인데 이분들 이 외국인들 옛날에 한 3, 4년 전에 들어왔으면 1,100원에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럼 1,100원에 팔고 들어왔는데 이거 1,460원에 사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리가 뒤집어지는 충격을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그걸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리가 뒤집어졌으니까 거대한 자본 유출과 함께 경기 침체나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올 거야. 이게 지금 환율에서 그거를 흡수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럼 이제 어떤 걸로 수렴이 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450원 이런 게 네.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환율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거고요. 환율 자체가 이제 과거보다 높아지면은요. 수출에는 양호한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내수 경제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높일 어렵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에너지 가격이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만약에 종전 국면으로 가게 돼서 국제 유가 자체가 내려오게 되면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행이에요. 겨울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난방 수요 이런 것들도 좀 줄었다는 거 다행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 이거 참 궁금해요. 네네. 사실 그 전에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아 예. 이 사람은 달러 강세를 원하는 걸까?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걸까? 달러 약세를 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하는 정책은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것만 잔뜩 해놓고 하지만 미국이 부채 줄이고 이러려면 약세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원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관심법을 한번. 예. 네. 이게 모순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강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필요하거든요. 달러 패권이라는 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러시아,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들이 다 달러를 안 쓰고 싶어하는 상태에서 달러까지 약해지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패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강세가 필요해요. 근데 반대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져야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약세도 필요해요. 그러면 달러 강세와 약세가 동시에 필요한 그럼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쪽 다리씩 좌우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케이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느 게 당장 더 중요한지를 바라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아 멋이 중한데.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 좀 더 51대 49로 어디에 실으냐. 지금은 미국 행정부에서는 달러 약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미국 행정부에서 베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있어요. 이 재무장관이 요즘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미국의 금리를 낮춰가지고 근데 연준한테 낮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년짜리 국채금리 시장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장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이자 보상이 줄어드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달러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10년 국채를 낮추는 방법 요게 1번 그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방법 요 두 가지로 밀고 가고 싶어합니다. 그럼 야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만들어지면 달러 패권이 흔들리잖아. 그래서 약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뒤에서는 달러 약세를 가져가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미국의 재무장관은요. 그 임무 중에 뭐가 있냐면 달러의 밸류를 유지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미국 재무장관은 연기력이 좀 돼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일본이랑 중국은 자국 통화를 약세를 만들어서 미국 힘든 게 한다. 그 얘기는 환율은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엔화랑 위안화가 약하면 달러가 강하잖아요. 그럼 달러 강세가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얘기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리고 달러 강세가 좋다는 얘기를 직접 하진 않지만 이게 뭐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서 달러 약세를 몰고 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이 좀 쓰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앞뒤가 다르구나. 그럼 우리 분위기 파악 진짜 잘해야 할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연준이 최근에 내놓은 점도표를 보니까 일단 금리나 스케줄 자체에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간밤에 또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나라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네. 금리 인하 경로에 문제가 되지 않게 물가 자극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관세를 패키지를 너무 많이 터뜨려 놔가지고 네. 저도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보편 관세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25% 때리는데 4월에 두고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25% 위에다가 산업별 관세를 얹혀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25%로 얹히거든요. 그럼 캐나다산 철강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50%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호 관세를 얹히는 거죠. 그럼 상호 관세가 예를 들어서 운 나쁘게 한 10에서 20% 맞게 되면은 캐나다산 철강은 60% 70% 관세를 맞아요. 그럼 와 캐나다 힘들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요. 70% 관세를 맞으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거 사서 집 지어봐요. 그럼 집값 올라가겠죠. 최근에 보면은 네. 최근에 보면 구리 가격이 많이 뛰고 그러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이나 철강 가격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를 때릴 것 같으니까 관세 때리기 전에 선취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재기 있구나. 그렇죠. 네. 사재기에 대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구리는 아직 관세를 안 때렸는데 구리 가격이 막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금 같은 경우도 현물 있잖아요. 금 현물 같은 경우 이거 들어올 때 관세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드니까 미국 현지 내에서 금 현물을 갖다가 미리 사재기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네. 영국에서 배 타고 그렇죠. 오는데 그 배에 특수 장치하고 네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월 달에 엄청 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금을 수입하면서 딴 때 별로 안 하다가 금을 갑자기 많이 수입을 하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난 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성장률이 되게 낮아지는
그 착시 효과를 네. 주는 거거든요. 아니 자꾸 사서 쟁이니까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라는 게 너무 세게 가다 보면은 여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관세도 너무 세게 하면은 상대 국가의 반발도 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쥐락펴락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세게만 몰게 되면은 반발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룸을 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 대통령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관세 혹시 좀 이렇게 늦춰줄 수 없냐 그랬더니 이거 4월 2일 날 한다. 근데 그 굉장히 그럼 다른 국가들 다 할 거냐? 일단 주요 국가들은 먼저 하겠다. 그럼 주요 국가들 할 때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런 건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유연성이라는 단어의 시장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관세가 협상의 여지가 있구나. 뭔가 네. 이제 이게 너무 세게 나오지 않을 그런 룸이 있구나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간밤에 주가가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그 일본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일본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작년에 블랙 먼데이 사태 그렇죠. 그 촉발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매번 하지는 않을 거지만 우리 물가 보니까 올려야겠어. 입장은 충분히 전달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임금 인상도 해달라는 거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거든요. 미국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금리 차가 좁혀지니까 그렇죠.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엔화가 약해지면서 달러 강세를 기대하면서 투자했던 일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하고 다른 게 이미 그 공포 영화를 한번 봤어요. 이게 그렇죠. 어떤 건지 작년 8월 5일 날 봤거든요. 예고편 우리 봤구나. 그렇죠. 이 예고편이 생각보다 네. 블록버스터라는 걸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일본 당국에서도 금리 인상할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에다 총재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니에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지만 기준금리는 올리지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있거든요. 이 10년짜리 국채금리는요. 만약에 이게 너무 세게 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얘를 갖다가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돈을 쏟아주니까요. 그렇죠.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이 넘치면 금리가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치가 기준금리는 올리더라도 10년 국채금리가 뛰는 걸 막기 위해서 10년 국채를 갖다가 기동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오르더라도 10년 국채금리를 낮출 수가 있죠. 이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갖다가 약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뭐하고 만나냐면은 앞서 미국에서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10년 국채금리로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10년 국채금리를 둘 다 컨트롤하는 거지 않습니까? 둘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게 시장 원리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절히 조절하면서 움직이려고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이라기보다는 질서 있는 엔화 강세 유도 요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혹여 엔화 꿔서 투자한 자금이 돌아간다고 해도 예전 같으면 그런 네네. 거네요. 우리 세수대야에서 그 세면대에서 구멍 확 열어놓고 물 빼는 게 아니라 네네. 그 물 빼는 구멍을 그렇죠, 살짝 조절해서 네네. 졸졸졸 빠지게 그렇죠, 그렇죠. 하겠다. 좋은 요렇게 기운데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그러면 달러나 엔화나 지금 어떻게 갈지 방향성이 대충 잡히는데 와 지금 투자하기 너무 어려워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어느 나라 시장에 어떤 쪽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요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는요. 우리 이제 잉어 밥 주러 가보신 적 있죠? 잉어 밥 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시는데 네. 막 그 잉어 밥을 앞에서만 계속 주시면 여기 잉어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잉어 밥이 다 떨어지신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적자로 풀어줄 수 있는 돈이 양적 완화로 풀어줄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거예요. 네. 잉어 밥이 없으면은 잉어가 왜 밥을 안 주지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유럽이라는 친구가 와서 재정 적자 하면서 이렇게 막 잉어 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 잉어 또 네. 요즘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서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움직이는 게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최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무언가 내수 경제의 성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잉어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근데 핵심적으로는요. 이제
저 대표님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잉어밥이. 네. 나중에 지금 모자라서 그렇지 또 가져올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요. 잉어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잉어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면 한쪽에 몰아놓으시면 되게 고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배식 시간 따라서 여기저기 좀 뿌려 놓을게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런 되겠군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